폭염에 따른 대규모 산불, 또 폭우로 인한 홍수 등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탈탄소 정책이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경제 산업계 또 심지어 환경계에서도 방향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과도한 목표와 또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후에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빅먼1부 시작합니다. 네, 어제 정부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재 기자. 네, 요즘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이상 기후라서 기후 위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의 살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한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네. 어느 정도 배출을 하더라도 그거를 흡수를 해서 결국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인데요. 네. 일단 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에너지 원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환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이런 수송 분야, 그리고 산업, 건물, 폐기물 등 이런 분야별로 해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만든 건데요. 일단 그 중에서 다른 분야는 그래도 대부분 유사합니다. 어떤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다 비슷한데 가장 이 세 가지 안에서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에너지원인 전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NG 발전, 석탄 발전 등 이 화석연료 발전을 합니다. 비중은 줄이지만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 발전소 7기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등을 통해서 배출량을 좀 감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이란의 목표인데 많은 분들이 아니 탄소 중립이라면 석탄 발전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라는 의문들을 많이들 제시를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지금 아직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를 이걸 유지하지 않으려면 조기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보상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없으니까 네. 이게 하나의 일환으로 올라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안은 석탄 발전은 중단은 하지만 LNG 발전은 유지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전히 석탄뿐 아니라 LNG 등 화석 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순 배출을 0으로 하겠다라는 네. 건데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와 기타 친환경 기술만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사실 산업계뿐만 아니라 환경계에서도 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안 중에 뭔가를 하나를 채택을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노동계,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 등 그리고 만 15세 이상의 일반 시민 그리고 어떤 정부 부처들의 의견 수렴을 다 해서 우리 탄소 중립 위원회 네.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부의 최종안을 거쳐서 최종 확정안은 아마 오는 10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석탄 에너지로 이제 산업을 이제 에너지원을 통해서 산업을 했던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지금 보면 2050년, 30년 안에 이것을 없애겠다라는 거 일단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경제계 또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종 기자? 네, 정부의 시나리오가 공개가 되니까 이제 즉각적으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취지는 100% 공감을 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주요 경제 단체들부터 이제 줄줄이 논평을 내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죠. 여기서 논평을 냈는데 정부 시나리오를 2050년 내에 상용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이렇게 의문을 표했고요. 이어서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이렇게 너무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이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네. 경제나 사회 이런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죠. 대한상이 역시 탄소 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산업과 규모별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다소 부족했다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시나리오에 따른 기업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보탰는데요. 제게는 이번 탄소 감축 시나리오에 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초안이긴 하지만요. 또 정부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 감축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다소 뜬구름 잡기식 시나리오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욕은 굉장히 앞섰는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정작 좀 부족했다 이런 목소리고요.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감축 목표를 내세우면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사실상 뭐 제시하게 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뭐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감소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공개한 것은 초안이니까 최종안에는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야 하지 않겠냐.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근데 조금 좀 특이한 건 이게 탈탄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 어떤 이런 제안들이 환경계 입장에서는 반길 일일 텐데 부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더 셌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탄소 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주 많은 네. 이 뭐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휘발유와 경유차를 아예 퇴출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보면 세 가지 안 중에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3안밖에 없어요. 1안과 2안은 일부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수송 부분에서도 전기 수소차 비중을 1, 2안은 뭐 2050년까지 76%, 3안에서는 97%까지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네. 이 내연기관차를 언제 시점에 퇴출을 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니까 네. 이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대체 뭐야?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린워싱이다, 위장 환경주의다라고 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단계별로 뭔가 규제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정부는 또 뭐 강제성은 없다, 시나리오다, 뭐 디테일 같은 건 이제 차츰 좀 더 보완하겠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산업별로는 희비는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정부가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표적인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산업들을 겨냥을 좀 했거든요. 네. 그중에서 철강 업종이 가장 큰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에 대한 이제 좀 핵심은 기존 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고로가 쇳물을 뽑아낼 때 이제 석탄 등을 사용해서 고로를 가열해서 고온으로 만들어서 쇳물을 뽑아내는데 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전기와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정부의 안인데 우리 철강 업체가 이렇게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현재 추산으로 68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전기로를 전환하겠냐. 벌써부터 그런 의문이 붙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차 인프라가 여전히 굉장히 미비한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제품 생산을 위해서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전자업계 역시도 고심이 좀 깊어진 모습인데요.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 제조 공정이 초미세화가 됐어요. 때문에 반도체 생산할 때 필요한 전기도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 공장은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이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가동이 중단이 되면 하루에 손실액만 수백억에 달한다고 해요. 때문에 과연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전력 수급 문제 없이 반도체 공장이 가동이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는 산업도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정부의 강력한 이런 드라이브 때문에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배터리나 태양광, 수소,
뭐 이런 산업들이 국내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가 기업들의 그 시즌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 갈 텐데 일단은 미래에셋증권이 발표가 어제가 나왔는데요. 또 호실적이 나왔군요. 잠시 후에 기업인 이슈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군요. 유재 기자님. 네, 맞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에 영업이익 4,34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3.4% 증가한 수준이고요. 순이익도 3,564억 원으로 12.2% 늘었습니다. 이게 분기 최대 실적이고요. 상반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씩 증가를 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어쩜 이렇게 실적을 잘 냈을까? 그 배경을 좀 보니까요. 일단 해외 법인에서 좀 눈에 띄는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외 법인의 현지화 전략을 많이 좀 쓰고 있는데 2분기에 세전순이익이 1,155억 원을 기록하면서 1,000억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홍콩을 진출을 하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뭐 미국,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고 해외 법인이 11개, 사무소 3곳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냐면 인도네시아에서 브로커리지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증권사가 있을 텐데 해외 증권사가 와서 1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외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고액 자산 4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자산이 증대되고 있고 기업 금융 부문에서도 뭐 이런 IPO, 뭐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뭐 아니면 기업 자문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수익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이런 호실적을 기록하는 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증권업계 최초로 자기 자본 10조 원 돌파 이게 또 이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본 10조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으로 해서 증권사의 어떤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요. 네. 이 자기 자본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것 매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는 뭐 국내에서 뭘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글로벌 IB를 꿈꾸는 증권사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그래도 글로벌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일본의 1위 증권사가 뭐 노무라와 다이와 증권인데 이쪽은 지금 자기 자본이 각각 30조, 14조 원이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JP 모건이라던가 모건 스탠리들은 자기 자본이 100조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뭐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은 예전에 뭐 1조니 5조니 뭐 7조 막 이랬으니까 네. 진짜 게임이 안 됐었죠. 그러다 이제 10조 원까지 늘렸다는 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IB 등 뭐든 그래도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이 자기 자본 수치뿐만 아니라 어떤 뭐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 증권 입장에서도 좀 의미를 저희가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미래에셋이 1999년 12월에 자본금 500억 원으로 설립한 증권사입니다. 500억이요. 5천억도 아니고 5조도 제가 아니고 너무 그냥 편하게 들어서 그러셨나 봐요. 500억. 힘을 주시네요. 500억. 네. 그러니까 이게 20년 만에 지금 200배 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냥 동원증권 증권사 직원으로 출발하신 분이 네. 지금 이런 걸 업적을 이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셀러리맨의 기적, 신화 네. 이런 점에서도 매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2010년에 대우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그때 약속이 우리 영업이익 1조, 자기 자본 10조 달성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영업이익 1조 달성은 지난해 그리고 자기 자본 10조 원은 올해 이제 달성을 했으니까 네. 5년 만에 모든 약속을 다 지킨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좀 볼만하다. 그리고 예전에 대우증권 인수할 때 사실 대우증권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부쩍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대우인데 네. 저 미래가 우리를 네. 막 이랬는데 네. 이제는 하지만 그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네. 뭐 큰 의미가 있죠.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연초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줄었고 요즘 그리고 증권사들 실적을 보면
1분기부에서 2분기에 좀 감소 추세인데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이런 실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네. 증권사들 전망 또 이제 투자 전략으로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뭐 주인공은 미래에셋이니까 네. 미래에셋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에셋증권이 요즘 주주가치 제고에 되게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사주를 1,050만 주, 1,025억 원어치 매입을 했고 이걸 또 소각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근데 이 미래에셋증권만 좋으냐?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네.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현재 한국금융지주 이게 한투증권 이제 모회사인데요. 비중이 한투증권이 제일 크니까 한국금융지주로 저희가 그냥 한투로도 많이 네네. 그냥 이해를 하는데요. 역시 상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반기, 분기 실적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키움증권들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제가 앞서 지금 언급했던 이 4개사가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같이 가입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부진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일부 증권사에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5대 대형사들의 평균 PBR을 보면 0.68배. 퍼가 4.2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의 기준을 10배로 삼고 PBR의 기준을 1로 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반기에는 이 증권주들이 괜찮을 거다. 성장 모멘텀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까지 쭉 보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제 또 카카오 또한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 이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총 3위 경쟁 네이버, 카카오 뭐 한동안 계속 옥신각신했었는데 네이버가 쭉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관련한 이슈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카카오가 오늘 오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역대 2분기 최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뭐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42%나 늘어난 1조 3,52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 역시도 굉장히 잘 나왔죠. 66% 증가한 1,626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업 부문별로 한번 보니까 뭐 하나 뺄 것 없이 정말 고른 호실적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뭐 흔들리는 사업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플랫폼 사업부터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를 한 7,600억 원에 달했고요. 여기서 톡비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는데 광고형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워낙 지금 모바일 온라인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콘텐츠 부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해서 5,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카카오 콘텐츠 사업이 어떤가 보면 이제 게임이 있고요. 뮤직이 있고 스토리, 그러니까 웹툰 사업을 포함한 스토리 사업이 있고 또 영화, 드라마 사업을 하는 미디어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 매출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12% 올랐고요. 스토리 매출도 57%, 요즘 굉장히 많이 웹툰 보시거든요. 네. 또 게임이 20%, 뮤직이 11%,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 굉장히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뭐 직콕 문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모바일 활동이 급증을 했고 카카오가 지금 하는 뭐 모든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상장을 했는데 따상은 안 됐지만 급등해서 지금 시총 12위권입니다. 전통의 은행주들은 좀 씁쓸하실 것 같아요. 자, 김종욱 기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오늘 상장을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상을 기대하셨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따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네. 현재 시초가 대비 26% 오른 6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개장 직후에는 한 5%가량 주가가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던지는 분위기도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상한가에 거의 근접한 모습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앞서 일각에서는 공모 과정에서 카카오뱅크에
뭐 공모가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장 직후에 뭐 따상은커녕 오히려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BNK 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상장 뒤에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네. 청약 자제를 투자자들한테 권고를 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때 제 주변에도 이 보고서 보고 안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 얘기일 겁니다. 정확하시네요. 네. 그래서 투자 들어가신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보고서와 반대로 오늘 카카오뱅크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되지는 못했지만 37.7% 높은 53,700원에 이제 형성이 됐고요. 이후 주가 흐름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30조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KB금융을 제치면서 금융 대장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또 현재 시가총액 순위로는 코스피 12위를 기록 중인데요. 이게 현대모비스나 LG전자 이런 큰 기업들을 제친 거니까 대단한 결과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시샘 아니고요. 그 창업자 김범수 의장 얘기를 또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제 부자 1등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를 하길래 이분은 미국 사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출신이라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하여튼 팩트 체크는 하고 하여간 카카오 요즘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전망과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카카오가 손에 대는 사업마다 다 터지고 있다. 빵빵 터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기존의 메신저 또 포털에서 시작을 해서 게임, 은행, 모빌리티, 페이 거의 손에 대는 사업마다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달 24일에 이제 카카오가 장중 17만 3천 원에 거래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카카오 주가가 이것보다 넘어서서 지속 오름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금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난달에 이제 카카오 주가가 17만 원을 넘은 뒤에는 다소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약세 속에 카카오도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가량 내린 14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보증권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메리츠 증권이나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각각 18만 4천 원, 18만 2천 원을 언급했으니까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을 크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나투자증권 역시도 하반기에 카카오의 주요 사업의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히려 가팔라지면서 목표 주가도 오를 것이다. 18만 5천 원까지 올려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때문에 높은 주가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커머스나 유료 콘텐츠 이런 사업들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주요 사업들의 가치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는 주가 추가 상승 긍정적으로 굉장히 내다봤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카카오 소식까지 기업인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또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우려, 확산세, 코로나 확산세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은 투자 심리가 그래도 경기 재개 쪽으로 움직인 듯 보여집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현재 혼조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증시 또한 변동성이 심한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에서 그래도 연일 매수하고 있지만 오늘은 기관 쪽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네요. 0.25% 빠지면서 현재 3,268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혼자 개인이 열심히 매수하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1% 상승, 소폭 상승하면서 1,059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비타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혜민 캐스터, 큐. 네, 비타민 캐스터 박희미입니다. 오늘 우울한 표정으로 오늘 주말장 맞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틀째 하락입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260, 70, 80 모두 한 번씩 다녀왔는데요. 오늘 고점과 저점의 갭이 2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닥을 만들고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려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0.2% 하락하면서 3,26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 4거래일째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금융업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심에는 카카오뱅크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개인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온 것이 5거래일 만입니다. 현재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3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강 후 약의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장하고 1시간 동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중 1062선을 터치하면서 연고점 경신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점 터치 이후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060선 회복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현재 0.01%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05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와는 반대입니다. 바톤 터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개인은 2,400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 제조업 중심으로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1,457억 원의 매수세 나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조사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단계적 조치와 상응해서 이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오늘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북한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가운데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신원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재도 1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금강 산 관련주인 아난티 오늘 신고가 기록했고요. 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료, 사료주들의 시세도 좋은 가운데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별 모멘텀이 있다는 점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정부 지원감 속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있습니다. 이달 말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완제품 시범 생산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점이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모더나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원재료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16%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7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와 하반기 백신 위탁 생산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7%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RNA 관련주들의 시세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현제약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쪽으로 미국발 모멘텀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전기차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정부의 탄소 정책이 나온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하는 인프라 구축 등에 약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후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꾸준히 유입된 모습이고요. 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5,5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탄소 관련주들의 시세도 나쁘지 않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순이익이 2,7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오늘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3,7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즐거운 금요일 즐겁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앵커 큐! 네, 주말 앞두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맞아요. 시장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박혜민 캐스터 큐 잘 받았고요. 이제 테마인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 수익률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익 실현한 종목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성통상이 5월 21일 매수 들어가서 97.46%의 수익 실현, 푸드웰 6월 29일 매수 들어가서 39.83%의 수익 실현, SAT 6월 4일 매수 들어가서 36.05%의 수익 실현, GS글로벌은 4월 23일 매수 들어갔습니다. 24.24%의 수익 실현이 냈습니다. 스칼라이프는 5월 14일 매수 들어가서 22.19%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루콘인데요. 5월 7일 매수 들어가서 21.56%의 수익률, GS글로벌 5월 28일 매수 들어가서 19%의 수익률, 키움증권은 6월 18일 매수 들어가서 13.33%의 수익률, 삼성증권 4월 30일 매수 들어가서 12.24%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덴티움인데요. 7월 23일 매수 들어가서 11.87%의 수익률. 한라는 7월 2일 매수 들어가서 4.93%의 수익률. 유안타증권 6월 25일 매수 들어가서 3.5%의 수익률. 성광밴드는 7월 16일 매수 들어갔습니다. 3.41%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아진산업 6월 11일 매수 들어가서 3.06%의 수익률, 신풍제약 6월 25일 포트에 넣습니다. 2.9%의 수익률, 미코바이오메드 7월 9일 매수 들어가서 2.38%의 수익률, 끝으로 GS건설은 7월 30일 매수 들어갔습니다. 1.2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요약과 함께 다음 주 어떻게 전망하실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봤을 때는 좀 지루한 장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딱히 뭔가 좀 기대를 하기 힘든 지수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그 시장 안을 좀 들여다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여지는 좀 장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mRNA와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지는 모습 보일 정도로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마다 뭔가 좀 큼직한 테마성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움직여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시장 이끌어낼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빠른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흐름을 좀 잘 타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사물놀이 장세라고 들어보셨죠? 자,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기는 그런 장세 속에서 자,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보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고 있구나. 이런 지금 포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물론 이 손실률을 보니까 개인들만 손해를 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조금 손실률이 더 크니까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딱 그 현상만 놓고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은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단 앞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확률 싸움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현혹이 되는 것보다도 이 하반기에 오히려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을 지금부터 찾아내는 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당장 오를 것만 좀 찾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물놀이 장세가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게 조금은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이 좀 쉽지 않으시다면 오히려 지금이 최적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멀리 내다보셔가지고 하반기에 업종 개선이라든지 실적 자체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 위주로 꼭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자기 자본이 10조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적도 이 분기 굉장히 잘 나왔고 하반기에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마침 우리 포트폴리오에 증권주가 지금 3개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증권부터 하나하나 좀 AS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를 가질 만할 것 같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개선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 자체도 반등에 따른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증권주들의 경우는 하반기에 물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도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지지 라인을 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증권의 경우도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움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도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왔던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오히려 시원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키움증권의 경우도 보유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증권사인인 만큼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유안타증권까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보시면은 오히려 이 범중화권이란 증권사랑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의 어떤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또 이제 IB 사업 부분에 대해서 또 강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증권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하반기까지는 꼭 지켜봐야 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종목의 에이스 들어볼까 아니면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네. 저는 일단 건설주도 한번 건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 안에 있는 건설주 한라와 GS 건설이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한라의 경우는 중소형 건설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택 시장 자체가 개선이 되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건설업화의 경우는 이 국내 그리고 해외 시장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형 건설주든 중소형 건설주든 건설주들의 경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좀 지지라인을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평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한라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GS건설도 마찬가지로 GS건설의 경우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형 건설주들이 마찬가지로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건설업황 자체가 글로벌 시장으로서도 좀 개선이 되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GS건설의 경우는 대형 건설주라는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종목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이스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자,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현제약 좀 주목하고 계신데요. 정부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mRNA 쪽 특히 투자 계획을 좀 발표해서 관련주들 최근에 좀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제약이 오늘장 좀 큰 폭으로 상승 흐름 좀 보여왔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소폭 다시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역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속에서는 계속 이슈라든지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움직여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현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한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가량 투자해서 국내 백신 개발을 하겠다라는 좀 발표가 있었고요. 또한 2025년까지 세계 백신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에 대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에서도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좀 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현제약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또 긍정적인 얘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2017년 9월에서 2021년 6월 동안에 이 4년간에 약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준공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좀 대규모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공장을 준공했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전자 세포 치료제 상업용 생산 공장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완제 의약품까지도 한 번에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런 부분들이 오늘과 같은 뉴스에 또 연관이 지어가지고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로써 mRNA 백신 기준으로는 연간 7억 2천만 도즈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장 준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뭐 생산 품목이라든지 또 생산 능력 자체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는 오늘장 테마주로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현제약에 대한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뭐 많이 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지금 일단 최근의 상황 보니까는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또한 어느 정도 주가에도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관심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이슈가 나올수록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련 지원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 주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현제약의 일부 흐름 보시면은 한 차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변동성이 또 크게 확대가 될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의 경우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짧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CMO 두 회사가 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최근 상승 흐름 좋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조금 참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CMO 관련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네. 두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두 회사 모두 사업성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CMO와 관련된 사업 자체가 뭐 지금 물론 백신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뭔가 이제 의약품이 계속적으로 좀 신제품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은 이런 CMO 사업 자체가 오히려 주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백신이 코로나 백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백신을 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의약품이 만들어지는 게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주가가 한 차례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오히려 이 상승에서 끝이 아니라 이 사업성이 오히려 그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규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주가가 뭐 조정이 나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관심을 두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는 다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백신에서 치료제, 또 치료제 안에서도 제형 개선에 대한 부분 이렇게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도가 이게 변해가는 그런 추세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이번 한 주 또 이제 변화가 있다면 삼성의 8만 전자를 찍고 또 외국인들 또 기관들 같이 열심히 다시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들이 이 시장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거기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장비주까지 아마 기대가 좀 되는 모양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신규 증설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장비주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특히나 뭐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삼성전자와 같이 이렇게 좀 대형 글로벌 이렇게 기업들이 이 비메모리 분야의 파운드리 설비 투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낙수 효과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의 ESG 활동을 인해서 실적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램과 그리고 낸드 투자에 대한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그리고 국내 기업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액도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투자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장비주들이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의 테마주 반도체 장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에 관련한 종목들이 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전체적인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최근에 주가가 반등세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원익 IPS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목이 유진테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좀 조정 보였었지만은 오히려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난 뒤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에로틴백균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완만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주요 기업들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반도체 업황에 따른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잠깐 이렇게 좀 관련주들의 주가가 주춤거리는 모습 보였지만은 이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세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관련 종목들이 상승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또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언급하신 원익 IPS는 5거래일째 상승 중에 있네요. 자, 우리 김진경 본부장 찐팬 분들이 유튜브에 생일 축하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저희 이데일리 또 제작진을 또 대신해서 저도 축하드리고 뭐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았으니까 보답의 의미로 이분들께 좋은 종목을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한 종목으로 보답 선물하시죠. 네. 네, 제가 이 안에서 유니셈을 한번 좀 유니셈.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모듈 제조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 중에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스크러버랑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유니셈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객사들이 이 반도체 공정에서 ESG 활동을 강화를 해 나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크러버를 사용을 하지 않던 공정에서 오히려 스크러버 사용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반기 매출에도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국내 최초로 이 스크러버를 개발하고 또 국산화까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력 또한 인정을 좀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이 난이도가 높은 공정에서 사용이 될 만큼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익성 또한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공정 내에서도 유니셈 스크러버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부분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이 메모리 공정에서 뭐 미세화라든지 고적 층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친환경,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이 유해가스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각각 기업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니셈이 어떤 기술력 또한 장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ESG 경영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크러버 사용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니셈의 경우는 물론 반도체 장비로 인해서 수혜도 기대가 되지만은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에 따른 성장성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니셈의 일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의 경우가 만만하게 우상향 정배 흐름 보여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 흐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평선 자체도 좀 정배열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만만하게 정배열 우상향 패턴을 그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바닥에서 충분히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이평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미 우상향으로 방향성 자체가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방향을 보게 된다면은 유니셈의 경우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종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의 경우는 이제 14,800원에서 15,200원 사이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4,200원,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우리 아폴론이라는 분 계신데 아내분도 생신 축하드리고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생신 축하드려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자, 오늘 테만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빅머니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빅머니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